아니, 우리가 생각했던 후진국 한국이 여기라고? 그러게 말이야. 아시아 선진국은 일본과 중국이라면서.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였네 정말. 부산에 있는 한 관광단지의 입구 엄청난 크기의 대형 버스가 멈춰서더니 이내 유니폼을 입은 수십 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줄지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버스에서 내리던 학생들은 이게 말이 되냐며 다급히 선생님을 찾기 시작하더니 버스에서 내리지 못한 채 머리를 감싸주는데요. 과연 외국인 걸스카우트 학생들은 부산 관광단지 입구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걸스카우트 활동 대표를 맡고 있는 렉시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행을 좋아했던 저는 부모님의 제안으로 고등학교 학업 대신 전문적인 걸스카우트 팀에 들어가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데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걸스카우트 팀은 매년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시골 마을이나 오지 지역을 돌아다니며 탐험을 즐기고는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 단독 결정으로 한국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희 걸스카우트 팀은 아시아의 나라는 단 한 번도 탐험해보지 못한 상태였기에 저는 중국과 일본, 한국 중 탐험의 스릴을 위해 더 가난하고 오지의 환경일 것 같은 한국을 골랐고 이것은 저희 완벽한 예측 실패의 선택이 되고 말았는데요. 한국은 가난하고 돈이 없는 나라라고 알고 있었던 저는 낙후되어 있는 도시나 시골 마을의 탐험이 더욱 스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실제 경험한 한국은 저희 예상과 달리 정말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많은 선진국의 유럽 나라들을 경험해 봤지만 한국은 수도인 서울에서 떨어진 지역에도 고속철도와 고속버스가 항상 다니고 있을 정도로 교통 인프라에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되지 않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고 특히나 시골 마을에서도 현금을 찾을 수 있는 ATM 기계와 편의점이 길거리에 존재하고 있는 모습은 눈으로 보면서도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거든요. 영국에서는 중심 수도인 런던에서도 현금을 뽑을 수 있는 자동화 ATM 기기는 거의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 충격적이게도 한국은 다소 외곽 지역의 시골 마을에도 이러한 디지털과 생활 인프라가 모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었고 특히 더욱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외곽 지역의 마을에서도 휴대폰 내 공용 와이파이가 가능했다는 점은 몹시 인상 깊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거액의 돈을 주고서라도 디지털 기술력이 떨어져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힘든 상태인데 저희가 도착한 한국의 부산라는 도시에서는 그저 아무런 비용을 내지 않고 길거리에서 무료로 와이파이 서비스의 사용이 가능했고 한국인들은 이러한 와이파이 서비스를 너무나 당연한 일상인 듯 평범하게 누리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한국은 저희 걸스카우트 팀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캠핑 시설이 산악지형 어디를 가나 존재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수도와 전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눈으로 보면서도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유럽권의 나라들로 걸스카우트 탐험을 갔을 때에는 공공 야영장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 물이나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은 물론 밤마다 저희 스카우트 팀에 물품을 훔쳐가려는 노숙자들까지 몰려와서 치안의 문제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한국의 공공 캠핑장은 늦은 심야 시간이었음에도 주위에 가로등 불빛이 환하게 들어오고 있어서 아무런 위험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유럽의 야영장에서는 하루 머무르는 비용만 해도 200만 원의 비용을 주고 전기와 수도가 전혀 없는 야영장의 이용만이 가능했는데 한국에서는 돈을 전혀 내지 않는 공공 캠핑장에서 물과 전기, 심지어는 취사까지 할 수 있는 캠핑장 인프라의 모습은 한국이 얼마나 부유한 나라인지 피부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걸스카우트 회원들도 하나같이 한국의 시골 마을 인프라에 여기가 정말 중심 도시에서 떨어진 외곽 지역의 시골이 맞냐며 감탄을 했고 특히나 몇몇 회원들은 공공 캠핑장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것은 반칙이 아니냐며 한국은 미친 나라라는 SNS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죠. 실제로 프랑스에서 걸스카우트 탐험을 할 때만 하더라도 외곽 마을의 야영장이 전혀 없는 문제 때문에 길바닥에서 3일간의 노숙을 해서 많은 팀원들이 독감에 걸렸었는데
한국은 다른 유럽권의 나라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산악지형을 즐길 수 있으면서도 편안하게 초고급 시설의 캠핑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까지 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덕분에 저희 스카우트 팀은 부산에 있는 산악지형에서 안전한 걸스카우트 탐험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상상을 초월한 충격적인 일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저희 스카우트 팀에서 부팀장을 맡고 있던 학생 리더 에밀리는 부산의 한 마을 근처에서 야영장 행군 훈련을 하던 중 그만 길거리에 있던 버스 정류장 표지판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야영장 훈련을 했을 때에는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숙박시설과 인프라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고 행군 훈련을 했었는데 한국은 전혀 긴장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나라여서 그런지 에밀리는 무거운 행군 가방을 앞으로 메고 있던 상태로 버스 정류장 표지판과 충돌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행군 가방에 다소 무거운 탐험용품과 짐이 있었던 탓이었는지 버스 정류장 표지판은 무너지기 직전에 금이 가고 말았고 저는 그만 엄청난 패닉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충돌했을 때의 소란스러운 소리 때문이었을까요? 이내 근처 마을에 있던 한국인 아주머니들이 달려오시더니 저와 에밀리에게 괜찮냐는 말을 걸어왔고 저는 그 순간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있던 한국인 아주머니 분들은 다소 어색한 발음이었지만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했던 능숙한 영어 실력으로 저와 에밀리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기 때문인데요. 영국에서는 영어를 할 수 있는 노인분들이 거의 없어서 외곽 지역 마을들은 사실상 교육 인프라까지 낙후되어 소멸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신기하게도 한국은 시골 마을에서 거주하는 어르신분들도 다소 수준 높은 교육 인프라를 제공받는 것인지 대부분의 아주머니분들과 영어로 소통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한국은 여기서도 놀라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듯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하고야 말았는데요. 한국인 어르신분들은 어딘가에 전화를 걸더니 저와 에밀리에게 잠시만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서 기다려 달라고 했고 약 3분 뒤 새로운 버스 정류장 표지판을 실은 트럭이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알고 봤더니 한국에서는 시골 마을이라도 신속한 행정처리 업무를 받아볼 수 있는 도시 보수 인프라가 이미 마을 전체에 운영되고 있던 상태였고 그래서 그런지 금이 가버린 버스 정류장 표지판도 곧바로 교체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태어난 영국에서는 길거리에서 하수구 뚜껑이 열려 있거나 도보 타일이 깨져 있는 문제가 발생해도 이것을 수리하는 것에 사실상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릴 정도로 도시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은 외곽 지역의 마을에서도 그저 전화 한 통이면 신속한 공공시설의 수리가 가능하더군요. 실제로 오지를 주로 탐험하는 걸스카우트 팀의 특성상 다른 유럽권의 나라들을 탐험하다 보면 부서져 있거나 파손되어 있는 공공인프라 시설을 발견할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그 나라의 시설관리팀은 밀려있는 수리 업무가 너무 많이 있기에 지금 당장은 수리를 해주지 못한다며 더는 전화를 하지 말아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대처만을 보였던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빨리빨리의 민족답게 부서진 공공시설은 정말 10분도 되지 않는 시간 만에 수리가 가능했고 저와 다른 스카우트 팀원들은 이러한 한국의 행정처리 모습을 보며 한국이 외곽 지역의 마을에서도 수준 높은 인프라 시설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 오기 전에는 다소 가난한 후진국이라 스릴 있는 오지 탐험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저희 완벽한 예상 실패였고 이와 반대로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선진국. 행정처리 업무와 인프라가 시골 마을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죠. 특히 더욱 놀라웠던 것은 저희가 머물던 공용 캠핑장에 언제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전화라는 공중전화와 무인 키오스크가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부서진 공용시설의 신고나 도우미 요청이 가능했고 심지어는 먹을 식량이 부족하면 라면까지 전달받을 수 있는 부유한 나라의 시스템이 이미 운영되고 있더군요. 그런데 에밀리가 부러뜨린 버스 정류장 표지판을 확인하신 한국인 직원분은
오히려 너무 노후화되어 위험했던 공용시설이라. 사람의 부상 없이 금방 간 게 다행이라며 지금 당장 표지판을 바꾸겠다고 했고, 심지어 수리비까지 청구하지 않겠다는 믿기 어려운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공시설물을 파손시켰는데 돈을 받지 않겠다니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한국의 선진국 부유함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한국인 직원분은 공공시설 인프라의 대부분은 이미 세금으로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다며 탐험을 하던 중, 또 부서진 외곽 지역에 시설물이 있으면 곧 바로 신고를 해달라는 친절함까지 보여주시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길거리에 소화기를 하나 사용하더라도 10만 원 이상의 청구비를 무조건적으로 받아가면서도 새로운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는 비리의 행정처리가 일상인데,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이미 최선진국을 앞장서고 있는 듯 양심적이면서도 신속한 행정처리 업무를 누구나 평범하게 누릴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와 걸스카우트 팀원들은 엄청나게 선진국적이고 부유한 한국의 행정처리 서비스의 오지를 탐험하는 계획을 바꿔 중심 도시인 부산의 도시를 구경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외곽 지역이나 오지에도 전기나 수도가 들어오고 있어서 스카우트 탐험의 의미가 없을 정도였고, 오히려 저희가 경험하지 못한 선진국 도시를 경험하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다른 학생 팀원들도 믿기 어려운 한국의 행정처리를 경험하더니 한국의 중심 도시는 어떤 기술력과 생활 편의 시설이 있을까? 라며 눈을 반짝였고, 몇몇 회원들은 이러한 공공시설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는 선진국, 거주 한국인들이 너무나 부럽다며 부러운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인 아주머니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난 뒤, 저와 스카우트 회원들은 부산의 중심 도시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부산의 중심 도시에는 한국인들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이 보일 정도로 한국의 매력을 온전하게 느낄 수 있는 관광도시로 이미 유명해져 있는 상태였고, 심지어는 부산 길거리 곳곳에는 이동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미니 오토바이와 킥보드까지 있어서 너무나 편리했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도난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는지 대여를 할 수 있는 미니 오토바이들이 그대로 전시되어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심지어 밖에 꺼내져 있던 미니 오토바이들에는 아무런 잠금 장치마저 걸려있지 않더군요. 영국에서는 자물쇠가 걸려있는 가게에 물품을 털어가는 것도 거의 매일 발생하는 범죄 일상이기에, 이러한 휴대용 자전거나 오토바이들 근처에는 항상 경찰들이 주시하고 있어서 삼엄한 분위기가 연출되는데, 한국인들은 남의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듯 오히려 미니 오토바이의 가게 주인 아저씨는 야외 테라스에 앉아서 휴대폰으로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모습만 보일 뿐이었죠. 저와 스카우트 회원들은 이러한 부산의 길거리 모습에 그만 너지 나가고 말았고, 어떻게 이런 나라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지 라는 생각에 그동안 한국을 오해하고 경험하지 않았던 시간이 후회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스카우트 팀으로 전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들에서 너무 더러운 도시를 경험하거나 저희의 물품을 훔쳐가려는 그 나라 국민들의 모습에 실망했던 적이 꽤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일을 겪을 수도 없었을 뿐더러 오히려 몇몇 한국인 분들은 저와 회원들을 보다니 외국인 스카우트 팀이냐며 시원한 아이스 커피까지 주시더군요. 한국이 얼마나 안전하고 정직한 나라이면 이런 여유 있는 길거리 상황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에 저는 그동안 경험했던 나라들 중 한국이 제일 살기 좋은 나라라는 판단이 내려졌고, 앞으로의 모든 스카우트 일정을 한국으로 맞춰야겠다는 계획까지 세웠는데요. 그런데 한참 동안 길거리를 계속 구경하던 그 순간 저는 급작스러운 복통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것이 일반적인 복통이 아닌 화장실을 가야만 해결되는 통증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부산 도심 한가운데에서 팀원들과 함께 길거리를 구경하고 있던 순간이었기에 저는 아랫배에 힘을 주며 근처에 있는 호텔로 들어가 일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짧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제가 아랫배에 힘을 주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자 갑자기 한 한국인 학생이 다가오더니 저에게 어디가 불편하냐며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힘겹게 아랫배를 부여잡고 화장실이 급하다는 말과 함께 길거리에 주저앉고 말았고 학생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왜 당장 들어가지 않냐며 알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부산 도심의 길거리 곳곳에는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용 화장실이 수십 개나 설치되어 있었고 저는 그 건물들이 설마 화장실일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길거리에 있던 화장실 건물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전통 건물 특징을 살린 고급진 한옥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고 심지어 화장실 바로 옆에는 간단한 샤워를 할 수 있는 무료 샤워실마저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영국에서는 이러한 길거리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한국 돈으로 10,000원 이상의 비용을 내야 되기에 저는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한국의 길거리 화장실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더군요. 심지어 프랑스에서 스카우트 활동을 했을 때에는 길거리에 단 하나의 화장실도 보이지 않아 산속으로까지 들어가서 일을 해결했던 적이 많았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이러한 공용 인프라 시설이 너무나 편리하게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인 학생의 안내를 받아 처음 들어간 공용 화장실은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길거리에 평범한 화장실처럼 보였던 그곳은 내부가 비싼 대리석과 LED 불빛으로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심지어 공용 캠핑장과 마찬가지로 세면대에서는 따뜻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쨌든 배가 너무 아팠던 저는 구경도 잠시 팀원들에게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하고 화장실 내부로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화장실로 들어가 변기에 앉자마자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워야 될 변기는 어째서인지 따뜻한 온기가 올라오고 있었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랄 옷도 입지 못한 채 변기의 상태를 확인했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의 공용 화장실에는 영국에서는 비싸서 사용해 보지도 못한 비데가 설치되어 있었고 최신식 비데였던 것인지 변기 커버가 따뜻하며 온수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변기를 처음 경험하니 그동안 심각했던 복통도 씻은 듯이 사라졌고 저는 너무나 쾌적하게 마무리를 마치고 한국의 공용 화장실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영국에서는 비싼 돈을 주고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더라도 내부의 청결함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더러웠던 적이 대부분이었는데 한국은 제가 들어갔던 화장실뿐만 아니라 다른 화장실들까지 최신식 비데는 물론 에어컨과 히터 기능까지 무료로 작동되고 있었죠. 한국이 돈이 많은 나라라고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저는 처음 경험한 한국의 화장실에서 상당한 충격을 받고 말았고 곧바로 다른 스카우트 팀원들을 불러 한국의 화장실을 구경시켜줬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다른 팀원들도 어떻게 공용 화장실에 비데가 있을 수 있냐면서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고 저는 알 수 없는 뿌듯한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한국에서의 스카우트 활동으로 인생 가치관까지 바뀌어 버린 저는 지금은 스카우트 리더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건너와 부산 관광단지의 가이드로 활동하기 위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경험했던 많은 나라들 중 한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는 2번 다시 찾을 수 없기에 저는 열심히 노력해 부산을 홍보하는 외국인 가이드로 다른 사람들에게 부유하면서도 최선진국인 나라 한국을 알리는데 힘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여러 번의 위기가 찾아온다고 하죠. 그리고 그 위기를 잘 넘겨서 성공을 하냐? 그렇지 못하냐로 나눌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번의 위기가 있었고 결국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구원해 주었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로버트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 덕분에 정신을 차리고 드디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한때 중국인들의 사상에 동화되어 옆나라 한국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한국인들에게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에서 얼굴에 강력한 펀치를 맞았고, 제가 제정신을 차릴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위기는 30년간 공부해온 모든 것이 달려있던 박사학위 취득 과정에서였습니다. 서양 역사를 전공한 저는 다른 사람들이 평범하게 제출하는 졸업 논문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안전한 주제를 선정해서 논문을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되었고 평소 중국을 좋아하는 교수님에게 반기를 들었던 저는 졸업 논문이 통과되지 못할 엄청난 위기에 놓였죠. 누구나 통과될 만한 안전한 주제와 전통적으로 늘 해오던 중간 점수를 노리는 논문을 작성했는데도 저는 이미 논문 작성 과정에서부터 너는 탈락이야 라는 무언의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평소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 때문이었죠. 그 이후로 30년간 공부해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기 직전이었고 결국 어쩔 수 없이 굴복해야만 했습니다. 그 교수님이 왜 중국을 좋아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국인의 입장에서 서양 문물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주제로 다시 선정을 해서 작업에 다시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입맛에 맞게 중국의 문명이 서양보다 앞서 있었고 중국이 더 우월했던 점에 대한 것을 위주로 논문 작성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교수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으로 논문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학 교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제가 선정한 주제와 내용이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대학 교수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었습니다. 사실 이미 대학원생들은 지도 교수에게 여기저기 휘둘리기 마련이고 저처럼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건 사실인데 미국에서 커리어를 쌓을 수 없다니 이건 치명적인 것과 다름없었죠. 하지만 제 졸업 논문을 눈여겨본 중국의 대학에서 저에게 강사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중국은 인구도 많고 정말 다양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모든 도시에 각각 다양한 성향의 교육기관이 존재했고 저 같은 아래도 그곳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원하던 대학 교수직에 도전을 하지 않고 사기업에 취직할 것이냐 아니면 중국으로 가서 큰 기회를 한번 잡아보느냐 고민 끝에 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방향이 맞는 것인지 엄청난 불확실성과 고민이 있었지만 중국행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계획이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박사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이 불명예스럽기는 했지만 중국에서 경력을 쌓아서 못해도 옆나라 선진국인 한국 또는 일본에 가서 그 경력을 이어나가거나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경력을 인정받아 평범한 대학에서라도 강사 또는 교수가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그 길이 유일해 보였기 때문이죠. 고민 끝에 중국으로 가는 것을 결정했고 중국에 도착해서도 이게 맞는 것인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기대와 달리 많이 낙후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람들도 뭔가 친절하지 않으며 치안도 불안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막상 중국에서 강사 일을 시작하고 친하게 지내는 중국인 동료들이 생길수록 저는 중국의 매력에 빠져버렸습니다. 바로 중국인들의 성격 덕분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상했다고 생각했지만 이곳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중국인들처럼 체면 따위는 내려놓고 편하게 생각하고 편하게 행동하는 걸 배워야겠다고 마음먹은 뒤로 저는 중국이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교수님이 왜 중국을 그렇게 좋아하고 찬양하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수님들 아래에서 짓눌려 있던 저는 성격도 소심하게 바뀌고 모든 것에 겁 많아지고 조심스러운 성격이었는데 중국에서는 그 빗장을 풀어버리고 화끈하게 내 마음대로 표출을 해도 되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중국인들은 2명 이상 모이면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를 헐뜯기 바빴고 당연히 처음에 그런 것들이 적응이 안 되었습니다. 나름 대학에서 강사 일을 하고 있는 지식인들이 한 명이 없으면 바로 그 사람을 욕하는 장면, 이건 미국에도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게 대화의 주 내용이 될 수 없었죠. 하지만 중국이라는 곳에서는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실컷 욕하던 사람이 등장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환한 미소로 맞이해주는 그 이중적인 모습이 처음에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여기서 잘 지내야 하고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에 동참했고, 일단 한번 중국인들처럼 다른 사람 뒷담화를 해봤더니 주변의 반응도 좋았고, 그리고 제가 억눌려 있던 성격이 한 번에 폭파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마치 고삐 풀린 말처럼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뒷담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고, 동료 중국인 강사들에게서 인기남이 되어버린 저는 중국인들이 여기저기 저를 끌고 다니며 저에게 다양한 중국인들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거의 매일마다 술자리 모임이 있었던 것 같고, 술을 매우 선호하는 성격인 저에게 중국은 정말 찰떡같이 잘 맞았습니다. 왜 미국에서 교수님이 그렇게 중국을 좋아하게 되었고 중국에 빠져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인들의 대접은 극진했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모든 걸 챙겨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아직 대학 교수도 아닌데 여기서 대학 교수가 된다면 얼마나 더 큰 권세를 누릴까 기대가 될 만큼 말이에요. 그냥 여기서는 모든 게 다 쉬웠고 다 내 중심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외국인 강사는 중국에 오래 있으면 웬만하면 교수가 된다며 다들 저에게 술도 선물해주고 고기도 선물해주고, 심지어 사업을 하는 부잣집이 자신의 딸을 소개시켜준다고까지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대접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부잣집이라고 하길래 그 중국인 사업가의 딸 사진을 보기라도 해보자라고 사진을 달라고 해봤다가 그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버려서 아직 제 일에 더 매진해야겠다고만 하고 그 소개를 거절해야 했지만요. 그러면서 역설적이게도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일지언정 대학에서 동료들과의 분위기를 위해서 없는 내용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욕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중국에서는 그런 불편한 감정에 개의치 않고 살아야 즐거울 수 있기 때문에 제 입은 늘 거침없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중국인화되어 버린 저에게 이제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제가 동조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옆나라 한국이나 일본을 비난하는 말들을 해주기를 원했죠. 외국인 출신 대학교 강사가 한국이나 일본을 욕해 준다면 중국인들은 거봐 그게 사실이라니까라며 공신력 있는 말쯤으로 믿었고, 저는 그들이 저를 부추겨주는 것에 우쭐 대며 그동안 중국에 살면서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열등감을 가진 것을 정확하게 해소시켜주는 듯한 말들로 잘 알지도 못하는 한국 문화를 욕하며 중국인들과 친해지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엄청난 성공이었습니다. 인기는 더 많아졌으며 술집에 가면 원래 받던 서비스 술보다 더 비싼 술이 공짜로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국에서 쫓겨나야 했고 목숨까지 위험할 뻔했던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아무리 주변 중국인들이 저를 좋아해주고 늘 쉴 새 없이 남뒷담화를 하면서 웃고 떠들어도 마음속에 외로운 마음을 달랠 수는 없었습니다. 저에게 맞는 짝을 고르기 시작했고, 뒤늦은 나이에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 미국에서 온 여성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큰 마음의 위로가 되었는데요. 우선 제가 중국인들처럼 남을 헐뜯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으며 제가 과하게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저를 진정시켜 주기도 했고, 중국 문화나 이곳의 환경이 평생 여기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기에 부적합하다는 진실을 계속 일깨워 주기도 했습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거침없이 더러운 언행을 하고 가장 먼저 배운 중국어가 욕일 정도로 그 욕을 일상에서 쓰고 있던 저에게 그녀는 치료제 같았습니다. 한국에 가봤던 경험이 있던 여자친구는 제가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한국 사람 욕을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올바르지 못한 언행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솔직히 미국인 여자친구 덕분에 저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부터 남을 헐뜯는 언행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인들은 제가 중국인의 입장이 되어서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을 신랄하게 욕해줘야 하는데
그런 행위를 하지 않자 재미없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게다가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제가 미국인 여자친구를 만나는 것을 알게 된 사실에 분노한 사람이 있었어요. 과거 저에게 자신이 딸 사진을 보여주며 결혼하게 된다면 정말 큰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했던 그 사장님의 분노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장님은 저를 사위로 맞이하기 위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웃어주고 띄워주라고 말하고 다니며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이었는데요. 그 사장님은 알고 보니 이 대학 설립에 큰 지분을 가지고 있을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자신의 딸과의 교제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거절해놓고 미국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엄청난 분노를 터뜨렸죠. 그의 영향력 때문인지. 저를 가까이 하던 모든 사람들은 저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뭣도 모르고 다른 사람 뒷담화를 하던 것이 그 자세한 내용과 대상에게 모두 이야기가 들어갔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저에게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주 가던 단골 식당에서도 쫓겨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라고 생각했던 중국인들은 저를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관시라는 문화로 한 번 내 사람이 되면 절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준다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제 주변 중국인 친구들은 저를 그 정도로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미국인 여자친구를 사귀었다는 것이 여기서는 배신 행위였으며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저에게 관시를 맺을 정도의 인연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제가 중국인들을 더 크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치사하고 더러웠습니다.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하는 길에 수상한 중국인들이 저를 따라오는 것을 느낀 적도 있습니다. 수상한 인기척에 전력 질주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제 망상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중국인 사장이 저에게 앙심을 품고 사람을 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망상일 수도 있었고 결국 아무런 해를 가하는 사람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정도로 저는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중국을 떠나야겠다고 마음먹었고 다른 곳에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2년도 안 되는 강사 경력을 가진 제가 이력서를 낼 만한 곳은 없었죠. 그러다가 여자친구의 도움으로 한국의 출판사에서 서양 역사에 대한 책을 한 권 집필하는데 집필과 검수에 도움을 줄 사람을 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그곳에 지원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충분히 한국에서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었고 자신감 있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출판사와 단기 계약을 하고 한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가기 전까지 불안한 마음은 극에 달했고 한국에 도착하는 날 그 불안감은 싹 사라지고 마음의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서울 북부 경기도 일산라는 곳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그곳에서 단기 체류할 수 있는 작은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게 목요일이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식 출근이었는데 그때부터 출근하는 월요일까지 정말 잠만 잤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중국에서는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꼈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는 뜻이었겠죠. 안전한 한국에 오니 그간 가지고 있던 팽팽한 긴장이 풀렸고 중간중간 잠시 깨서 식사를 하고 잠시 몸을 푸는 시간을 제외하고 그렇게나 사람이 오랜 기간 잠들 수 있나 싶었던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긴장이 풀려버린 탓에 면역도 문제가 생긴 건지 월요일 아침 눈을 떴는데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출근하기로 한 첫날부터 몸이 아파 회사에 나가지 못하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웬만하면 아픈 몸을 이끌고 회사에 출근하겠는데 도저히 그럴 상황이 아니었으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한국에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실려가야 했었죠. 병원에서 수액을 맞고 정신이 조금 들었을 때 부재중 전화가 10통 넘게 와 있었으며 한국에서의 일 또한 망쳐버렸다는 좌절감에 휩싸였습니다. 출근하기로 했던 회사에 전화를 걸어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며 한국 회사가 저를 해고시킨다고 해도 할 말이 없어지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그런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덤덤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미국으로 가서 그냥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을 만큼 모든 것을 체념했던 상태였습니다. 침상에 누워 왜 내가 중국을 택했고 중국 사람들이 물들어서 왜 그렇게 못되게 살아왔나,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있는 중국에서 2년 가까이 지냈으니 내가 과연 다른 곳에 가서 적응할 수 있을까? 한국에 오자마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기나 하고 어쩌다가 이렇게 한심한 사람이 되었는지 제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모르는 한국인 2명이 다가오더니 꽃바구니를 제 침상 옆에 놓아두는 것 아니겠어요. 원래 출근했다면 사무실에서 봤을 얼굴인데 병원에서 처음 뵙는다며 상냥하게 인사를 걸어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 사무실에서는 제가 병원에 실려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병문안까지 와준 것이죠. 이 순간 저는 얼굴을 강하게 맞은 것과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정상적인 사회 아니겠냐는 생각에서 말이죠. 중국이라는 꿈 같은 나라에 빠져 있다가 누군가 강한 충격으로 저를 깨우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인들은 저를 해고시킬 생각이 없었으며 진심으로 저의 회복을 바래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모든 것이 정상적이고 모든 것이 평온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첫인상은 저에게 이렇게 강력한 임팩트를 남겼고 긍정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한국 생활이 기대가 되고 긍정적인 한국 사람들의 태도가 너무나 설레일 정도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 덕분에 아주 빠르게 몸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으며 수요일부터 당장 출근하겠다고 회사에 알리기도 했죠. 하지만 한국 회사 측에서는 멤버 한 명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보다 충분한 휴식 후 완전한 상태로 다음 주부터 다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다면서 지필 프로젝트를 일주일 늦췄다고 했습니다. 이런 배려와 깊은 생각 그리고 깊은 이해심은 중국인들이 보여주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감동했고 다음 주 출근하게 된다면 나를 기다려주고 배려해준 한국 회사에서 최선의 모습을 다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주 월요일이 되었고 깔끔하게 차려입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열정적인 모습으로 지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제주된 업무는 이미 어느 정도 짜여진 스토리가 실제 내용과 부합하는지 검증하는 업무였지만 그것과 더불어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시하면서 정말 적극적인 태도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이런 적극적인 저희 태도에 고마워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죠.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일을 할 때마다 중국과는 정말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배나 더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어쩜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믿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 차이라고 느꼈습니다. 한국은 유럽 선진국의 교육을 잘 받은 집단에서 행동하는 것과 다름없이 모든 사람들의 행동이 모범적이고 도덕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인 예절과 사람들의 배려심은 더 뛰어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일에 대해서 정말 열중하는 모습은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한국인들은 열정적이었습니다. 6개월로 예정된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더 길어졌습니다. 업무 수행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이 팀이 보여주는 열정과 퍼포먼스가 대단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정성을 들여 지필하기 위해 노력했고 꼼꼼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성공적으로 지필이 끝나고 출판이 완료되기도 했습니다. 아쉽게도 많은 판매 부수를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이번 프로젝트 덕분에 한국에 남아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임했던 태도가 매우 좋고 그래도 나름대로 중국에서 서양 역사 강사도 할 만큼 전문 지식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받아서 지금은 다른 출판사에서 또 1년짜리 단기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단기 계약으로 일을 이어나가야 하는 프리랜서의 삶이 안정적이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내가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일을 하지 않고 반드시 대학 교수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이런 삶도 꽤나 가치가 있는 일이고 충분히 즐거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통째로 바꾸어 줄 만큼 정말 큰 영향을 끼쳐 주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한국에서 계약을 하고 체류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모든 것이 훌륭하게 잘 갖추어져 있는 한국에 남아서 생활하는 것이 1순위이지만 지금 당장 그렇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꼭 다시 한국에 돌아와 일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정말 극과 극의 체험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볼 수 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제 경험담을 글로 써봤습니다. 우선 포기하지 말되 만약 난관에 부딪히고 좌절하는 일이 있더라도 결국 해답을 찾을 수 있고, 내가 굳건하게 믿던 길이 아니어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표본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품어주고 제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갇혀있던 생각의 틀을 부수어준 한국에게 정말로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평범한 관광객 신분으로 한국을 찾았다가 한국에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돈벌이를 해야겠다고 말하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운 좋게 한국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는 친척이 있다는데요. 한국에서는 평범한 것이 네덜란드에서는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한국을 알면 알수록 놀라운 매력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친척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서의 새 출발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이 어째서 외국인의 눈에는 특별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곧 한국으로 이사갈 예정이지만 아직까지는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카산드라라고 합니다. 최근 한국에 다녀왔는데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그동안 한국에 여러 차례 다녀왔지만 이 시기에 다녀온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 다녀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고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은 학생 신분으로 방학 때 시간을 내서 왔던 한국이라서 그동안 늘 더운 날에만 골라서 한국에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철 한국 여행은 너무나 끝내주는 여행이었습니다. 제가 부자라서 여러 번 한국에 다녀온 것이냐고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모가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에서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이모는 대학을 영국으로 다니셨고 그때 당시 한국인 남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가족들의 생각과 다르게 그 남자친구와 사이는 깊어져서 결혼까지 하게 된 경우였고요. 그렇게 젊은 나이에 한국으로 시집가버린 이모가 계시죠. 그동안 이모는 행복하고 다 좋았지만 가족들을 볼 수 없다는 게 가장 힘들다고 했고, 그래서 가족들은 연례 행사로 한국에 가거나 이모가 네덜란드로 오고는 하죠. 그런 이유로 어린 시절부터 한국에 여러 번 가봤었던 것이었고, 한국에 가게 되면 이모네 집에 빈 방에서 지내면 되고, 한국에서 무리한 쇼핑을 하는 게 아니라면 체류 비용도 그다지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에 여러 차례 방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여러 번 갔었을 때마다 이모는 늘 조금 더 일찍 올 수 있다면 좋을 텐데라며 한국은 봄 날씨가 정말 환상적이며 길에 피어있는 꽃들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며, 그리고 매년 봄에 열리는 각종 꽃 축제들을 보면 이 지구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 없다는 말을 하시고는 하셨거든요. 저도 이모가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대단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기는 했지만 당연히 학생 때는 그 시기에 맞춰서 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대학 졸업 후 일자리도 구하고 회사 일에 열중하다 보면 여름철에 한국에 가볼 일은 없겠구나 싶었는데, 대학 졸업 후 취직했던 회사에서 해고당하는 바람에 오히려 여름철에 시간이 나버리는 일이 생겼죠. 회사에서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당했을 때 마음의 상처도 받고 우울한 마음도 들었는데, 이참에 이모가 그렇게 노래 부르던 봄날에 한국을 구경하기 위해서 한국행 비행기에 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들은 모두 두고 저 혼자만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혼자 가는 한국이지만 그만큼 조금 더 자유롭게 한국을 돌아다닐 수 있고 그동안 가보고 싶었던 다양한 장소들에도 가볼 생각이었죠. 예를 들면 한국의 술집이나 클럽 같은 데도 자유롭게 가볼 생각으로 말이죠. 그렇게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모가 말씀하시길 요즘 세계적인 이상 기후 때문에 한국의 날씨도 추웠다가 더웠다가를 반복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네덜란드에서도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태풍이 왔다가 폭염이 왔다가 날씨가 바뀌어 버려서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은데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태풍이 불고 비가 와서 긴 옷을 입었다가 다음 날은 또 반팔을 입어야 할 정도로 날이 따뜻해지는 현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의 계절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며 한국이 가장 예쁜 계절에 한국을 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공항에서부터 익숙한 이모네 집의 아파트 단지로 가고 있는 차 안에서 밖을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길거리는 노란 해바라기 꽃으로 물들어 있으며 또 아름다운 분홍빛의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면 완벽하게 개화할 것이고 그때 되면 하루 종일 꽃 구경을 하느라 정신없을 것이라는 예고도 들었죠. 그리고 평소에 이모가 말씀하시던 꽃 축제가 그냥 한국 전역이 꽃으로 물들어 있어서 꽃축제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특정 장소에 축제거리를 만들어 놓고 행사 같은 것을 따로 개최하고 있는 장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한국은 어디를 가든지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들이 많았으며 잘 가꾸어져 있는 정원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모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그때는 한국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의 키가 작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한번 큰 전쟁을 겪은 후 국토가 초토화되었고 그때 빨리 자라는 나무를 마구잡이로 심었다가 또 중간에는 미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마구잡이식 식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다듬는 시간이 필요했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이라는 큰 상처에 오랜 기간 시달려온 나라이며 그렇게 미관을 고려하고 아파트 단지들도 정원처럼 가꾸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나무들이 심어졌고 다양한 꽃들이 심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리 잡는 데는 오랜 기간이 걸렸고 최근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확 커져버린 나무들의 키를 체감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안 그래도 아기자기하고 예쁘던 한국의 거리가 이제는 웅장해져 버렸다면 말이죠. 이렇게 한국에 오래 사시는 이모님이 계시니 숨겨져 있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재미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제가 보기에도 그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디 관광지를 찾아가지 않아도 너무나 아름다운 꽃들을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었으며 여자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기에 충분했죠. 아름다운 거리는 그저 걷기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다녀와 봤던 한국의 발전된 모습 그리고 현대적인 모습이 너무나 좋았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 점들이 굉장히 부러웠던 것도 사실인데 이렇게 여름에 한국은 아름다운 모습까지 가지고 있는 다채로운 모습이었다는 게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안 그래도 한국을 좋아하는 나라 살고 싶은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더 커졌죠. 여름철 한국에 오기 전 클럽에도 가보고 현대적인 도시 생활이 무엇인지 제대로 맛봐야겠다는 생각과 다르게 저는 한국에서 미친 듯이 꽃 구경을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모를 따라서 꽃 축제 장소에 가서 구경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구경 나와 있었고 많은 한국인들 틈 사이에 섞여서 꽃 구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축제 기간 눈살을 찌푸리는 일을 목격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바닥에는 흩날리는 꽃잎들이 떨어져 있다는 것 말고는 바닥에 쓰레기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마구잡이로 널브러진 쓰레기 더미는 축제 기간 쉽게 만날 수 있는 모습이고 사람들은 양심 없이 바닥에 자신의 쓰레기를 투기하고는 하죠. 원래 모든 축제가 그런 것이고 그런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어왔던 저에게 한국 축제의 질서, 정연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들과의 마찰을 일으키는 사람도 없었다는 점도 특별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네덜란드나 유럽의 축제 기간에 참여하면 늘 무장경찰들이 주변을 순찰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장면들을 못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질서를 잘 지켰으며 고성이 오고 가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평화롭게 축제를 즐기는 여유를 보여주는 한국인들이 대단했습니다. 사실 이모와 함께 이곳에 오기 위해서 지하철을 이용하고 버스를 이용하고 오는 중에도 생각을 해보면 지하철에서 악취가 나지 않았던 사실, 그리고 쾌적한 지하철역 사내 사람들의 질서 지키는 모습들을 보고 왔는데 이제서야 뒤늦게 그런 것들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축제 거리를 구경하며 잠시 시내로 나와 간단하게 체력을 보충할 수 있는 카페들이 많았는데요. 그곳에서 판매되는 각종 디저트들은 또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 어디에서 사진 찍고 싶은 장소, 그리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각종 디저트들, 한국은 완벽하다는 생각까지 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행 상품화되어 네덜란드에 판매되고 있지 않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말이죠. 원래 자연을 즐기는 축제는 도심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게 정상이라는 생각이었는데 한국에서는 도심 속에서 그런 자연적인 풍경이 함께 존재했다는 것이죠. 흔히들 한국을 다녀와 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한국은 국토 면적이 넓지 않은 곳이라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한국에 와 보면 왜 이렇게 이 나라는 거대한 것이지라는 의문을 생긴다고 했거든요. 저도 이번에 그런 감정을 처음 느끼게 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광활한 대지를 가로지르는 넓은 땅을 가진 네덜란드보다 한국에 촘촘하고 가다 보면 볼거리가 또 나오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한국이 거대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모와 꽃축제도 즐기고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한국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보고 싶었던 한국의 밤거리 문화도 즐겨봤고요. 안전하고 활기찬 한국의 밤거리 문화는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원한 밤 공기를 즐기고 있었으며 그걸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밤거리의 열기는 10시가 되어서도 식지 않았으며 이 모든 것들이 네덜란드와는 너무나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사실에 매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 머물면서 제가 한국을 많이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기도 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의 무뚝뚝하고 서로를 경계하는 모습보다 한국 사람들의 미소는 저에게 더 감동을 주었으며 식당 및 카페 어디를 가든지 저에게 외국인이라며 오히려 더 잘해주려고 하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외국인이라면 일단 무시하고 보는 유럽인들의 태도가 평소에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이렇게 지구 반대편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유럽과 완전히 반대로 외국인들을 대하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혼자 여행을 하면 할수록 이런 한국과 네덜란드의 차이, 그리고 더 나아가 유럽과의 차이를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난 것인데요. 제가 이렇게 한국 여행을 좋아하고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는데 이 관심을 더 깊게 파고 들어갔으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어 공부도 하며 한국에 체류하면서 네덜란드 사람들을 상대로 관광 가이드를 해보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평범한 모든 것들이 네덜란드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관광 상품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즘은 인터넷 시대이므로 제가 잘 구성된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손님을 모을 수 있고 그 손님들을 데리고 한국의 관광지를 구경시켜주고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사람들이 네덜란드인들과 다르게 따뜻한 모습, 친절한 모습, 배려 깊은 모습을 네덜란드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저처럼 그동안의 내 행동을 되돌아보는 생각까지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어차피 저는 네덜란드 회사에서 해고당하기도 했고 어쩌면 다른 회사에 가더라도 또 회사에 적응하지 못해서 해고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봐도 회사 생활하는 체질은 아닌 것 같기도 했고요. 그렇게 이런 제 고민을 이모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모는 매우 놀라며 사실 내가 한국에서 하고 싶은 일이 딱 그런 일이었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 그럴 시간이 없었고 나이가 다 커가고 있지만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모도 젊은 시절 한국에 오면서 한국에 대한 매력을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소개시키는 일을 정말로 하고 싶었다면서요. 그리고 과거에는 한국이 조금 부족한 모습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정말 그런 생각이 더 커졌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하니 1차적으로 너무나 놀랐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금 시대에 제 구상이 너무나 좋다면서 또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일을 시작하면 한국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본인이 크게 도움을 주겠다며 저를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모의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구상한 이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한 돈벌이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매력을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고 한국에 대한 좋은 점을 배워가는 네덜란드 사람이 많아진다고만 생각해도 그것으로도 충분히 매력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네덜란드로 돌아와서 이모와 함께 여행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여행업 사업 등록을 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꽤나 걸릴 것을 예상하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네덜란드 세무청에 사업 등록을 하고 관광청에 여행업 허가 신청을 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고요. 사업 계좌 개설 및 여행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은행 및 보험사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이모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고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사업 승인이 날 것으로 생각된다며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했죠. 그런데 이모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겨우 그딴 걸 하는데 무슨 6개월씩이나 걸리냐며 답답하다면서 말이죠. 그냥 이모가 여기 한국에서 여행업 사업자를 낼 테니 네덜란드 사람들이 한국에다가 결제하고 나중에 세금도 그냥 한국에 내면 되는 거니까 이모가 모든 절차를 알아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모부께서도 이모가 한국에서 새롭게 뭘 하고 싶어 하고 신나하는 모습을 보시고 도와주시겠다고 했다면서 그렇게 이모는 한국의 공유 오피스 중 한 곳에 사무실을 얻고 곧바로 사업자 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주일도 안 걸리는 일인데 네덜란드에서는 6개월이나 걸려서 해야 되는 황당한 상황이었죠. 말로만 듣던 한국의 행정처리 속도에 대해서 체감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알면 알수록 더 매력적인 곳 아닌가요? 그렇게 이모는 그동안 본인이 하고 싶었던 오랜 사업을 저와 함께 구상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한국의 유명한 명소 및 관광지들에 대해서 이모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9인승 중고 자동차도 구매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모의 추진력은 대단했으며 한국의 행정처리 속도는 이모의 대단한 추진력을 그대로 다 받아낼 정도로 빠르기도 했고요. 제가 바라볼 때 이모는 한국적인 속도감, 한국인스러운 추진력이 있으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머릿속으로 구상했던 게 이렇게 빠르게 실행될 수 있는 한국의 환경이 부럽다는 생각. 그리고 한국에서의 기회는 앞으로도 더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설렁설렁해 오던 한국어 공부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한 블로그 글쓰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알찬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손님을 끌어모아서 한국으로 가는 날이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한국과 네덜란드의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두 나라의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도 함께 가지며 이 여행 사업에 첫발을 내디디려고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